안녕하세요. 그녀의 북살롱 미셸입니다. 네, 오늘은 한 작가분의 인생에 대해서 소개한 글을 낭독해 드리려고 합니다. 유명한 작가분이세요. 조지 오웰입니다. 저와는 1984라는 책으로 처음 만났고, 그리고 카탈로니아 창가라는 소설을 통해서 저에게 뭔가 뒤통수를 무언가로 내리맞는 듯한 그런 깨우침을 줬던 그런 작가분이신데요. 이분의 인생에 대해서 많이 알고 있는 분도 계시고 아닌 분도 있으시죠. 소설만큼 좀 드라마틱한 그런 변화무쌍한 삶을 추구하셨던 것 같아요. 또 그런 삶이 작품에 그대로 드러나지 않았었나 싶습니다. 오늘 그의 인생에 대해서 소개해 드려 볼게요. 조지 오웰, 사형수, 그리고 코끼리들이라는 제목이 붙어 있고요. 작가를 짓다라는 최동민 작가분이 쓰신 텍스트로 읽어드리겠습니다. 누구나 들어갈 수 있을 만큼 커다란 문과 모두에게 허락된 손잡이. 그것을 열고 들어가니 오묘한 냄새가 코를 찔렀다. 냄새의 주인은 여럿이었다. 아주 작은 아이부터 눈에 보이지 않을 만큼 커다란 거인까지 신분의 경계는 없었다. 그들을 나누는 벽도 없었다. 그저 각자의 입에서 뿜어져 나오는 입김과 냄새만이 가득했다. 약자가 되는 법은 간단하다. 나보다 강한 자의 밑으로 들어가면 그만이다. 반대 경우는 더욱 쉽다. 나보다 조금이라도 약한 자를 찾아가면 그만이다. 이것은 모두가 강자라고 생각하는 바로 그곳에서 오웰이 배운 유일한 가르침이었다. 나에 대한 모욕은 당연했고 부모를 향한 모욕도 서슴지 않던 곳이었습니다. 그곳에서 저는 한마디로 하층 계급에 속한 아이일 뿐이었습니다. 오웰은 또 야단을 맞아야 했다. 이유를 물을 필요는 없었다. 이유가 있어서 혼난 경우는 없었으니까. 시프리언스 예비학교에서 오웰은 아무 이유 없이 혼나도 되는 약자였다. 말하자면 약자 집단에 속하는 아이였다. 그곳에서 혼나지 않아도 되는 부류로 나뉘는 일은 간단했다. 집에 고급 자동차가 있는지, 집사는 몇 명이나 있는지, 시골 별장은 얼마나 큰지, 복잡한 연산이 아닌 숫자의 높낮이만 파악하면 되는 아주 간단한 일이었다. 오웰은 자기 주머니에 든 숫자를 뒤져보았다. 모두 끌어모아도 손가락을 다 접지 못할 형편이었다. 이 정도 숫자라면 5살 때도 충분히 셀 수 있었는데. 오웰은 먼지만 나뒹구는 주머니에서 손을 뺀 뒤 매를 맞았다. 시프리언스 예비학교는 오웰이 입기엔 치수가 너무 큰 옷이었다. 어머니 역시 그것을 모르지 않았다. 하지만 어머니는 학교의 뒷문으로 오웰을 떠밀었다. 오웰이 강자가 되기 위해서는 시프리언스 예비학교의 졸업장이 필요했고, 목표를 이루려면 잠시 약자 생활을 하는 것 따윈 감내할 수 있는 고통이라 믿었다. 아들은 아버지처럼 되지 않길, 인도 정부 아편국의 하급 관리 정도에 만족하지 않길
어머니는 간절히 바랐다. 시프리언스 예비학교 입장에서도 오웰은 필요한 숫자 중 하나였다. 명문고에 얼마나 진학시키느냐 하는 것은 시프리언스가 예비학교 사이에서 강자로 살아남는 유일한 방법이었다. 그러기 위해서는 부잣집 자제들만으로는 안심할 수 없었다. 그들에겐 더욱 확실한 카드가 필요했고 거기에는 우수한 성적이 적혀 있어야 했다. 오웰은 그런 학생이었다. 시프리언스 예비학교가 원하는 결과를 가져다 줄 학생. 강자가 되고자 하는 이해관계로 얽힌 학교와 어머니의 거래는 그렇게 완성되었고 오웰은 비싼 학비를 면제받으며 학교에 다닐 수 있었다. 서류에 서명한 뒤에 찾아올 체험은 오롯이 오웰의 몫이었다. 오웰은 자신보다 머리 나쁘고 돈 많은 동기생에게 둘러싸여 멸시를 받았고 교사들 역시 고운 시선을 보내지 않았다. 교장은 특히나 오웰 같은 아이들을 멸시하는데 혼신의 힘을 다했다. 가난한 학생을 찾는 방법은 어렵지 않았다. 그저 학생들이 쥐고 있는 크리켓 방망이를 확인해 보면 그만이었다. 누가 더 좋은 크리켓 방망이를 가졌는지에 따라 자연스레 서열이 매겨졌다. 오웰 같은 아이들은 훨씬 더 간단했다. 그들은 가격을 따지기에 앞서 개인 크리켓 방망이를 가지고 있지도 않았으니까. 교장이 그런 아이들에게 모멸감을 심어주는 방법은 차고 넘쳤다. 그런 아이들일수록 건강이나 체격이 좋을 리 없었기에 교장은 메뉴판에서 점심을 고르듯 매일매일 무신경하게 가난과 나약함을 경멸했다. 오웰 역시 기관지염과 폐질환을 알았기에 교장의 눈에 띄면 인사를 나누듯 멸시당해야 했다. 저택 바닥에 광을 내는 노예처럼 오웰은 학교 명성을 높이고 간판을 닦아줄 노예에 불과하다는 사실. 오웰은 그 사실을 받아들여야 했다. 그리고 이 모든 노력이 헛되이 되지 않으려면 무엇보다 결과가 좋아야 했다. 다음 단계로 넘어가기 위한 완벽한 결과물, 서류에 기록될 전리품을 가져오지 않는 이상 오웰은 영원히 멸시받으며 살아야 했다. 그런 사실을 잘 알던 오웰은 오로지 목표만을 향해 달리기 시작했다. 악몽 같은 시프리언스 예비학교 생활의 끝에서 오웰은 이튼의 진학장을 손에 쥘 수 있었다. 그 순간만은 콧대 높던 동기들마저도 오웰의 손을 부러워했다. 크리켓 방망이가 없다는 사실만으로 부끄러워야 했고 매맞아야 했던 손이었다. 부잣집 아이들이 보내는 부러움의 시선, 그것은 일찍이 서류에 적혀 있지 않았던 오웰만을 위한 전리품이었다. 오웰은 곧장 이튼으로 향했다. 외면에서 불어오는 바람을 맞아야 했던 예비학교 시절과 달리 이번에는 오웰의 내부로 소용돌이가 일었다. 오웰은 학교 생활보다는 책을 읽는데 시간을 썼다. 버나드 쇼 같은 작가를 보며 마음속에서 꿈틀대는 무언가를 느꼈다. 그들의 이야기에는 오웰이 있었다. 가난한 이들과 노동자 계급이 있었다. 그들의 생활은 예비학교에서 자신이 받았던 고통과는 차원이 다른 것이었다. 그 고통을 견디는 이들, 앞으로 견뎌내야 할 이들이 이 땅에 저주받은 씨앗처럼 흩뿌려져 있었다. 생명의 탄생 앞에 축복을 남기지 못하는 이들이 이토록 많다는 현실은 오웰의 피를 끓게 했다. 사회는 지금까지 줄곧 자신과 같은 이들에게 무례했다. 오웰은 때 잃은 선택을 해야 했다.
어머니가 정해준 답안지에 따르자면 그는 예비 학교에서처럼 강자가 되기 위해 모든 것을 참고 버텨내어 명문대에 진학해야 했다. 대학에서도 마찬가지로 인내하고 또 인내하여 고위 공무원의 길에 들어서야 했다. 그것이 하급 관리인 아들로 태어난 오웰이 겨우 한 발자국 강자의 자리로 내딛는 길이었다. 하지만 오웰은 그 길을 스스로 거부하려 했다. 반항심의 문제가 아니었다. 그저 사회가 자신을 비롯한 약자에게 지나치게 무례하다고 느꼈을 뿐이었다. 무례를 겪는 처지라면 투쟁을 통해 해방되고자 애쓸 수 있었다. 예비 학교에서의 인내 역시 투쟁의 방법이라면 방법이었다. 하지만 무례를 저지르는 입장이 된다면, 조금이라도 힘을 쥔 강자가 된다면 오웰은 그것을 버텨낼 방도가 떠오르지 않았다. 손에 무언가를 쥔 자들은 그것을 지키려고 본능적으로 힘을 휘두른다. 자신이 무엇이라고 인간의 본능을 이겨낼 수 있겠는가? 오웰은 그것에 대항할 자신이 없었다. 문제는 이미 손에 쥔 이튼의 학생증이라는 권력을 놓을 재간도 없다는 사실이었다. 그것 역시 본능이었으니까. 이성과 본능 사이에서 방황하다 오웰은 잡아타야 할 버스를 놓쳐버렸다. 아쉬울 건 없었다. 애초에 놓쳐버린 버스의 번호를 아는 것도 아니었으니까. 오웰은 이어서 도착한 버스에 몸을 실었다. 버스의 목적지는 경찰국이었다. 그곳에 내리는 것이 정답인지 아닌지 오웰은 알 수 없었다. 어떤 지도도 정답을 알려주지 않았다. 그저 시간이 되었기에 다음 역으로 향할 뿐이었다. 옥스퍼드와 케임브리지를 지나 경찰국에 내린 오웰은 어려운 시험을 통과해냈다. 경찰이 되자 다음 목적지는 자동으로 정해져 있었다. 문제는 오웰의 첫 자리가 영국에 있지 않다는 점이었다. 물론 식민지도 영국의 일부라 여긴다면 오웰이 향하는 그것도 영국이었다. 사람이 아닌 쿨리가 사는 곳, 코끼리 어금니보다 값싼 목숨을 달고 사는 인간이 즐비한 곳. 오웰의 첫 자리는 버마에 있었다. 미얀마죠. 인도 정부 아편국의 하급 관리였던 아버지 덕분에 인도에서 어린 시절을 보낸 오웰이었다. 그래서 버마행 배가 낯설지 않았다. 오히려 낯선 것은 같은 영국인의 안내방송이었다. 버마에 도착하시면 반드시 헬멧을 쓰셔야 합니다. 인도의 뜨거운 햇살을 견딜 수 있는 것은 두꺼운 두개골을 가진 인도인들 뿐입니다. 명심하세요. 저희 같은 유럽인들은 반드시 헬멧을 쓰셔야 합니다. 라는 안내 방송이요. 타국을 식민지 삼은 이들의 입에서 나온 가장 멍청한 소리였다. 안내방송에는 어떤 논리나 근거도 없었다. 다만 존재하는 것은 안내를 듣는 백인들의 무조건적 수긍뿐이었다. 오웰은 위화감을 느끼며 백인들 사이에 자리를 잡았다. 오랜 시간 항해한 배는 정비를 위해 잠시 정박을 했다. 오웰 역시 바람을 쐴 겸 자리에서 일어났다. 정박 시간이 길지 않아 선원들은 분주히 움직였다. 그들은 배를 정비해야 했고 짐을 실어야 했다. 게다가 그들에게는 너무나 중요한 일이 한 가지 더 있었다. 바로 쿨리들에게 발길질을 하는 것이었다. 백인 선원들은 쿨리들이 조금이라도 굼뜬 모습을 보이면 어김없이 욕지거리를 쏟아냈다. 손님들의 시선은 아랑곳하지 않았다. 오히려 손님들이 응원해 주는 것처럼 보일 정도였다. 교양이 넘치는 신사부터 젊은 엘리트 학생까지
누구도 쿨리에게 가해지는 발길질을 막아주려고 하지 않았었다. 도리어 그들은 아침에 해가 뜨는 모습을 지켜보듯 당연한 광경을 구경할 뿐이었다. 오웰은 선원들의 발길질보다 손님들의 시선에 더 경악했다. 지금 발길질 당하는 자가 누구라 한들 나서서 막아야 하지 않는가. 오웰의 의문에 답해줄 이는 아무도 없었다. 그렇게 짧은 시간이 흐르고 발길질을 한 선원과 고개조차 들지 못한 채 매맞는 쿨리. 그리고 그런 일을 대수롭지 않은 일상으로 바라보는 백인들이 같은 배에 올랐다. 그렇게 배는 출발했지만 오웰의 시선만은 그곳을 떠나지 못한 채 한참 동안 머물러 있었다. 그들에게 꿀리는 노예이자 열등한 인간이었죠. 백인은 그들을 다른 종류의 동물로 취급했습니다. 버마에 도착한 오웰은 자신의 의자에 앉았다. 백인 관점에서는 초라한 공무원 의자였지만 버마인에게는 금으로 만든 옥좌처럼 보였다. 오웰은 그러한 간격이 불편했다. 그것은 시프리언스 예배학교에서 자신이 느껴야 했던 바로 그 간격이었다. 오웰은 거리를 줄일 방법을 고민했다. 정책이나 규율을 바꾸는 일은 불가능했다. 백인과 버마인 둘 중 누구도 그것을 원하지 않았다. 그렇다면 한 가지 방법뿐이었다. 오웰 스스로 의자에서 일어서는 것. 아주 쉬운 방법이었지만 누구도 시도하지 않았던 일이었다. 오웰은 제국 경찰 중 처음으로 권력의 의자에서 일어났다. 어디로든 출발할 수 있는 몸이 된 오웰은 제일 먼저 버마인의 입이 있는 곳으로 향했다. 백인이 버마어를 배운다는 것은 몽상과 기질을 가진 소설가가 써낸 삼류 소설에서나 볼 법한 일이었다. 백인들은 그렇게 생각했다. 미개한 이들의 언어 따윈 배우긴커녕 불태우기에도 귀찮은 쓰레기 같은 것이었다. 그것이 버마였는데도 말이다. 오웰은 버마어로 인사를 했다. 오웰이 버마인들에게 인사를 건네고 축하를 전하는 만큼 거리가 줄어들었다. 모르는 이가 본다면 마치 모두가 백인처럼 보일 정도였다. 하지만 그것은 잘 그려진 그림에 불과했다. 버마인들의 눈에 오웰은 다소 친절한 백인 권력자일 뿐이었다. 가장 느슨한 철장 밖에서 친절한 미소를 짓는 권력자. 그것이 오웰의 역할이었다. 오웰은 낮이면 제국이 정한 법의 테두리 안에서 버마인을 탄압하고 밤이면 그들의 언어로 대화를 시도했다. 그렇게 하루하루 지날수록 수치심에 먼지가 쌓였다. 먼지를 털어내도 달라지는 것은 없었다. 먼지는 본래 쌓이기만 하는 것이니까. 그렇게 버마에서 이 세월이 쌓여가자 오웰은 버마인처럼 말할 수 있게 되었고 백인들의 잔혹한 농담에도 웃을 수 있게 되었다. 그야말로 버마의 최적화된 권력자, 그 자리에 앉게 된 것이었다. 그날도 버마였습니다. 언제나 그랬듯 해야 할 일이 잔뜩이었죠.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재소자들의 아침을 챙기는 일이었습니다. 그 일을 하기 위해 우리는 서둘러야 했습니다. 사형 집행을 말이죠. 조지 오웰이 버마의 미얀마에서 첫 사회 생활을 시작했었다는 것, 그곳이 영국도 아니고 인도도 아닌 버마였었다는 것, 그리고 스페인 내전, 이런 좀 힘들고 어려운 그런 격전지, 이런 곳을 후에도 스스로 찾아다녔다는 점 정도는 알고 있었는데요.
그가 버마에서 맡았던 임무들이 이런 일이 없다는 것을 알게 된 건 정말 최근의 일이에요. 그러고 나서 우연찮게 이 글을 만나게 된 거죠, 제가. 모든 것이 이렇게 좀 실로 깨어져 연결되는 듯한 그런 느낌을 받았습니다. 이런 경험들이 쌓여서 그런 주옥 같은 작품이 나올 수 있지 않았나 하는 생각도 들고요. 다시 계속 이어가겠습니다. 죄수들을 사형장으로 끌고 가는 일, 그것은 제국 경찰의 업무 중 하나였다. 재소자들에게 아침을 주는 것과 다를 바 없는 업무. 그날 역시 오웰은 업무를 시작하기 위해 침대에서 일어났다. 오늘 사형당할 죄수는 힌두인이었다. 오웰은 버마인 간수들이 죄수를 끌고 나오는 일을 감독했다. 죄수들은 오늘 죽는다는 사실을 모르는 듯 여느 때와 마찬가지로 무기력한 얼굴이었다. 물론 버마인 간수들도 다를 바 없었다. 이곳이 삶과 죽음의 경계에 선 나라라는 사실을 오웰은 그들의 눈빛을 볼 때마다 떠올려야 했다. 시간이 흘러 집합 나팔이 울리고 간수장이 등장했다. 간수장은 무척이나 게으른 표정과 부주의한 손짓으로 집행을 서둘렀다. 그 역시 종류는 조금 달랐지만 경계에 선 인물이었다. 간수장의 등장에 버마인 간수들은 바삐 움직였다. 그들이 서두르는 시간만큼 사형수들의 삶은 줄어들었다. 물론 사형수들에게 몇 분 더 시간이 주어지더라도 달라질 건 없었다. 고작 한 번 더 기도를 올릴 수 있을 정도였으니 말이다. 야외에 설치된 사형대의 모습이 뚜렷이 보이기 시작할 때쯤 형장 안으로 개 한 마리가 뛰어들어왔다. 간수건 사형수건 어쨌든 사람이 많아서 즐거웠는지 개는 꼬리를 치며 이곳저곳을 뛰어다녔다. 그 탓에 사형수들은 걸음을 멈춰야 했고 간수장의 목소리가 높아졌다. 오웰은 간수를 앞세워 개를 잡으려 했지만 신나서 뛰어다니는 개를 잡는 일은 몹시 어려웠다. 사형수와는 다르게 말이다. 몇 번의 실패 끝에 겨우 개를 잡은 간수들은 다시 사형수와 함께 형장으로 걸음을 옮겼다. 이상한 일이었다. 형장에 가까워지면 가까워질수록 오웰의 눈에 형장의 모습이 흐릿해져만 갔다. 그 대신 사형수의 뒷모습은 뚜렷이 보였고 그들의 발걸음마저 눈에 쉬 들어왔다. 팔이 묶여 어기적거리는 모습을 제외하고는 죽음을 맞으러 가는 이의 걸음 같지 않았다. 보폭은 일정했고 속도도 빨랐다. 한 걸음을 내디디면 헝클어져 길게 늘어진 머리칼이 흔들렸고 다음 걸음에서는 어깨가 들썩였다. 그리고 다음 걸음 오웰은 자신의 눈을 의심했다. 모든 게 더없이 만족스럽게 끝났다며 웃어대는 간수와 간수장. 그들의 목소리 사이로 끙끙거리는 개의 소리가 들렸습니다. 그것이 전부였죠. 그날 아침 일과는 말입니다. 사형은 그들의 말처럼 더없이 만족스럽게 끝났다. 오웰이 본 헝클어진 긴 머리카락에 적당한 보폭으로 걷던 사형수는 그렇게 죽음의 강을 건넜다. 줄에 매달려 흔들리는 그의 참담한 모습을 보면서도 오웰은 생각했다. 조금 전 자신이 본 그 장면을. 사형수는 아무렇지 않게 걸었다. 마치 일터에 나가는 사람처럼. 그래서 구두와 바진 밑단이 젖어서는 안 되는 것처럼 물 웅덩이를 피하느라 살짝 옆으로 비껴 걸었다. 곧 주구리가 보여준 한 걸음, 그것이
오웰을 충격에 빠뜨렸다. 대체 곧 죽으리가 무엇하러 웅덩이를 피한다는 말인가. 마치 살 날이 지독히도 많이 남은 사람처럼. 오웰은 스스로 반문해 봤지만 아무리 물어도 답을 알 수 없었다. 그저 사형수는 본능적으로 살아있는 인간으로서의 걸음을 택했고 그렇게 행동한 것이었다. 그가 사형장을 향해 걷던 그 순간에도 헝클어진 머리카락은 자라고 있었다. 또한 그의 눈은 오웰과 마찬가지로 사형장을 응시하고 있었다. 물론 그의 뇌도 평소처럼 말하였을 것이다. 웅덩이는 피해라고. 한 사람을 죽이는 일은 그런 일이었다. 하나의 세계를 산산조각 내는 것. 그럴 권리는 누구에게도 부여되지 않았고 그렇게 누구도 행해서는 안 되는 일이었다. 만약 가능하다더라도 그 무게를 견딜 수 있는 인간은 없을 터였다. 오웰은 물론이고 간수장도 마찬가지였다. 하지만 오웰을 포함한 살아남은 모든 이들은 시시껄렁한 농담을 하며 사형장을 빠져나갔다. 왜냐하면 그들이 방금 죽인 이는 백인이 아닌 식민지의 미개인이었기 때문이었다. 람 자신의 신에게 외치는 사형수의 목소리는 이제 그곳에 없었다. 그리고 그만큼 세상은 허전해졌다. 그때 나는 느꼈죠. 백인이 폭군이 될 때 그가 파괴하는 것은 다름 아닌 자신의 자유라는 사실을요. 네, 이 문장이 이 작가 조지 오웰의 전 작품을 타고 흐르는 핵심적인 그런 메시지 아닌가 싶어요. 백인이 폭군이 될 때 그가 파괴하는 것은 다름 아닌 자신의 자유. 사형수의 기도 소리가 오웰의 침실까지 따라왔다. 단 몇 년 전만 해도 그 기도 소리는 오웰 자신의 것이었다. 크리켓 방망이가 없다고 해서 무시받던 그때의 자신, 아무런 이유 없이 쏟아지는 비참한 모욕을 참아야만 했던 그때의 자신, 그래서 하루도 빠짐없이 마음속으로 기도했던 그때의 자신, 다른 점은 아무것도 없었다. 단지 위치가 조금 달라졌을 뿐이었다. 그 사실을 모르지 않았음에도 지금껏 오웰은 그쪽으로 눈을 돌리지 않았다. 오웰이 입고 있던 것은 제국의 경찰복이었으니까. 다행인 것은 자리의 높낮이로 생기는 관성은 좋은 쪽으로도 작용했고 오웰의 펜에 힘을 실어 주었다. 피지배자로서의 오웰, 그리고 지배자로서의 오웰, 상반된 두 상황을 모두 겪은 오웰에게 그것은 써내지 않으면 안 될 어떤 것이었다. 자신을 매일 옥죄는 죄의식을, 그 죄의식의 오라를 작품으로 털어내지 않으면 숨이 막혀 죽어버릴 지경이었으니까. 며칠 전 코끼리를 쏜 일만 해도 그랬다. 아직도 코끼리 몸에 박힌 총알 자리가 아리게 느껴졌다. 대체 나는 무엇을 쏜 것인가? 오웰의 질문에 대답해 줄 이는 단 하나뿐이었고 그는 쓰러진 채 대꾸해 주고 있었다. 그날도 오웰은 자신의 의자에 앉아 있었다. 분명 같은 의자였지만 그 사형수를 목격한 일을 기점으로 그곳에 앉은 그의 마음은 완전히 바뀌어 있었다. 제국주의의 의자엔 더 이상 취기가 오르지 않았다. 도리어 혐오와 배척의 감정이 스멀스멀 올라와 조금이라도 더 제국에서 멀어지고 싶었다. 하지만 오웰이 아무리 그렇게 하려 해도 의자 자체를 두 동강 내지 않는 한 아무도 그 모습을
진심으로 받아주질 않았다. 버마인들에게 오웰은 조금 더 친절한 제국의 백인이었다. 그런 오웰에게 전화가 걸려왔다. 보나마나 버마인 사이에 시시콜콜한 분쟁이 일어났으리라. 지금 코끼리 한 마리가 시장을 쑥대밭으로 만들고 있으니 어서 가서 처리하게 고참에게 걸려온 전화였다. 버마에서는 가끔 벌어지는 일인데 코끼리는 위험한 동물이었다. 오웰은 총을 챙겨 사건 현장인 시장으로 향했다. 시장에서 난동을 부리는 코끼리는 발정기를 겪고 있었다. 전날부터 발정이 나서 사슬을 끊고 탈출한 뒤 이곳저곳을 돌아다니다 막판에 시장까지 쳐들어온 것이었다. 코끼리의 난동에 오두막이 무너졌고 소가 죽어 쓰러졌다. 그리고 버마 원주민 남자 한 명이 죽은 채로 바다에 놔뒹굴었다. 오웰은 소총을 들고 코끼리가 달아난 곳으로 움직였다. 오웰 뒤인지 소총 뒤인지 버마인들이 뒤따라오기 시작했고 그들은 어딘지 모르게 흥분하는 모습이었다. 오웰은 그들의 흥분 속에서 두려움을 찾을 수 없다는 점이 마음에 걸렸지만 제국 경찰의 역할을 해내기 위해 코끼리와 마주섰다. 하지만 코끼리는 어린아이가 곁에 와도 아무런 문제가 없을 정도로 이미 얌전해진 상태였다. 지금까지 한 일은 기억나지 않는다는 듯 평화롭게 풀을 뜯어먹는 코끼리의 모습에 오웰은 긴장이 풀려 소총을 든 손을 내렸다. 코끼리는 벌써 안정된 상태였고 조련사를 데려와 상황을 정리하면 그만이었다. 오웰은 고개를 돌려 조련사를 찾았다. 하지만 오웰은 조련사를 찾을 수 없었다. 오웰의 눈앞엔 2,000명은 좋게 될 것 같은 버마인들 뿐이었고 그들의 눈은 한결같이 오웰의 소총을 바라보고 있었다. 그들은 자신의 공간에서 난동을 피운 코끼리를 처단하라고 명령하는 듯 보였다. 아차 하는 생각과 함께 오웰은 손에 쥔 소총을 내려다보았다. 그리고 그 순간 깨달았다. 총을 든 것은 백인인 자신이지만 그것을 당기게 하는 것은 지금껏 지배를 받는다고 생각한 버마인들이었다는 사실을. 오웰은 당장 코끼리를 향해 총을 당겨야 했다. 오웰이 원하든 원하지 않든 그런 문제는 중요하지 않았다. 이미 그 무대의 주인공은 오웰이 아니었다. 그는 무대 위에 놓인 보잘것없는 소품, 무대 뒤 작가 뜻대로 놓여야만 하는 소품에 불과했다. 오웰은 자세를 바로잡아야만 했다. 오웰이 코끼리의 총구를 겨누자 버마인들은 몹시 재미있는 스포츠 경기를 보기라도 하는 듯 숨죽여가며 오웰과 코끼리를 번갈아 바라봤다. 그 시선에는 어서 시작하라는 재촉의 의미도 담겨 있었다. 한 발 또 한 발 오웰은 거대한 생명의 총알을 박았다. 코끼리의 숨은 쉽게 끊기지 않았다. 몸은 이미 바닥에 쓰러져 축 늘어졌지만 숨만은 붙어 있었다. 방아쇠를 당기면 그 순간 막이 내려갈 줄 알았던 오웰은 처참한 기분이 들었다. 이제 막을 내릴 권한은 코끼리에게 넘어갔다. 오웰은 총알이 떨어진 소총을 내려놓고 자신의 개인 권총으로 코끼리의 심장을 노렸지만 코끼리는 좀처럼 퇴장하지 않았다. 끝나야 할 연극이 지지부진 시간을 끌자 관객들도 점차 흥미를 잃어갔다. 조금 전까지만 해도 살인자의 눈으로 클라이맥스를 종용하던 그들이었다. 오웰은 자리를 떠날 수 없었다. 그래서 버마인들 사이를 헤치고 자리를 떠나버렸다.
그렇게 반 시간쯤 지났을까. 서에 돌아온 오웰에게 코끼리의 숨이 멎었다는 소식이 들려왔다. 또한 코끼리는 벌써 뼈밖에 남지 않았다는 소식도 들어왔다. 대체 나는 무엇을 쏜 것인가? 오웰은 다시 물었다. 이번에도 대답은 들을 수 없었다. 보고서를 마저 써야 하는데 낭패였다. 오웰은 보고서에 남은 칸을 그대로 둔 채 보고를 마쳤다. 그런데 이상한 것은 오웰을 제외한 다른 유럽인들은 오웰이 무엇을 쏘았는지 알고 있다는 듯 대화를 했다. 늙은 유럽인들은 그 코끼리를 쏜 것은 아주 잘한 일이네 라며 칭찬을 했고, 젊은 유럽인들은 코끼리의 값이 얼만데 그것을 쏘았느냐며 가볍게 질타를 했다. 그들은 자신이 쏘지도 않았으면서 무엇이 죽었는지 정확히 안다는 듯 말했다. 아니, 이미 그 이상의 논리를 펼치고 있었다. 오웰은 그것이 몹시 이상했다. 방어쇠를 당긴 자신은 아직 아무것도 모르는데 그들은 이미 답을 알고 있다니. 그제야 오웰은 알 수 있었다. 모든 유럽인들, 그들 역시 이 연극에 옳은 소품이라는 것을. 집으로 돌아온 오웰은 생각했다. 시프리언스 예비학교 시절의 자신과 제국 경찰의 옷을 입은 지금의 자신을. 무엇이 달라진 것일까? 자신에게 물었다. 그러자 허리춤에 찬 권총이 답했다. 죄의식. 정답이었다. 그것이 전부였다. 그저 차갑고 기름때가 잔뜩 낀 권총 한 자루만큼의 죄의식. 그것이 전부였다. 그때까지 오웰은 총이 있음은 알았지만 그게 왜 있어야 하는지 물어본 적은 없었다. 총을 찬 자 중에서 가장 사악한 자는 자신이 총을 왜 차고 있는지 모르는 자라는 사실도 알지 못했다. 그저 총을 휘두르는 자와 그 총에 당하는 자, 둘 사이를 분별하는 것만으로도 의식 있는 백인이라 믿었던 것이다. 그것은 분명한 죄였고 오웰은 오랜 시간 죄를 짓고 있었다. 위험했다. 죄를 깨닫는 자에게만 내리는 형벌이 찾아올 차례였다. 이제 곧 누군가가 방문을 걷어차고 들어와 자신을 잡아갈 것이 분명했다. 게다가 죄를 지은 지 너무 오래됐기에 대가 역시 혹독할 터였다. 오웰은 서둘러 형벌을 준비해야 했다. 나는 죄의식에서 벗어나기 위해 죄의식에 관한 소설을 쓰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오웰은 지금껏 쌓은 죄만큼 복역하기로 결심했다. 다행히 복역 방법은 스스로 정할 수 있었고 오웰은 펜을 들었다. 글을 쓴다는 것은 오웰에겐 복역에 뒤따르는 노동이었다. 물론 글로써 자신의 형량을 줄이고 싶은 마음은 없었다. 그것은 그저 죄인이 받아들여야 할 일과 중 하나였으니까. 다만 바람에 있다면 자신의 글이 누군가에게 질문으로 남는 것, 그 질문이 죄의식이라는 답으로 인도해 주는 것, 그것이면 노동의 대가로 충분했다. 이제 무엇을 써야 할까? 책상에 앉은 오웰은 생각했다. 사형수와 코끼리, 오웰의 펜은 그들의 생명을 적기 시작했다. 기나긴 속죄의 시작으로는 더없이 좋은 이야기였다. 이 마지막 문장이
여운이 있습니다. 기나긴 속죄의 시작으로는 더없이 좋은 이야기였다. 살아가는 괜찮은 자세, 관점 중에 하나이지 않을까 합니다. 오늘 여기까지 할게요.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미셸이었습니다.